네, 오늘은 빌헬렘 딜타이라는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정신과학 인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권의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과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분열된 시대의 한가운데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정말 치열하게 찾아 나섰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지적 여정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딜타이 철학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을 삶 자체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인간이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 또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투쟁들, 그리고 예술과 종교를 통해 표현되는 정신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빌려온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의 틀 같은 것들 말이죠. 딜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는 그 자체만의 논리와 구조가 이미 들어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철학적 노력은 바로 이 하나의 목표, 즉 삶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거대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딜타이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지적인 환경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19세기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지적 흐름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말 그대로 분열된 시대였거든요. 딜타이는 바로 이 거대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네, 19세기는 그야말로 자연과학의 시대였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학문들이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죠. 예를 들어 뉴턴 역학이 행성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해냈듯이 이제는 인간 사회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똑같은 과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지성계를 호령했던 헤겔의 거대한 철학 체계는 이제 힘을 잃었고요. 그 빈자리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연과학의 정신이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을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처럼 보는 것과 같아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자유로운 의지, 또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사건들까지도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원인과 결과의 사실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당시 지식인들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자연과학적인 시선이죠. 이 관점으로 인간을 보면 우리의 정신활동이라는 건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일 뿐이고 역사의 흐름은 물리적인 조건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신념, 예술적 창조 같은 삶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한편에는 낡은 형이상학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신이나 절대정신 같은 초월적인 원리를 다시 가져와서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딜타이가 보기엔 이건 그냥 과거의 신학적인 세계관을 억지로 되살리려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리들은 증명할 수도 없는 가설일 뿐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딜테이는 이 두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연과학의 길은 인간에게서 영혼과 의미를 아예 제거해버렸고요. 형이상학의 길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그저 공허하고 가설적인 위안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 구도 자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지적인 교착 상태는 딜타이에게 아주 절박한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과학도 아니고 낡은 형이상학도 아닌 제3의 길,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딜타이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논리를 쌓아서는 절대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해는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사람들이 남긴 예술 작품, 법률 체계, 종교적인 믿음,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고동치면서 남긴 상생한 흔적들입니다. 딜타이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혼의 맥박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딜타이는 일단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칸트가 보여준 아주 엄밀한 분석 방식이나 우리의 지식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그는 칸트 철학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발견합니다.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은 세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형식일 뿐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물자체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조차도 결국에는 저 너머에 있는 알 수 없는 실제가 드리운 그림자, 즉 현상에 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딜타이는 바로 이 지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딜타이 철학의 대원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삶이란 우리가 꿰뚫어봐야 할 껍데기나 환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시작되고 또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는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고뇌하는 현재, 계획하는 미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맺는 관계들과 만들어가는 가치들, 바로 이것들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삶 너머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초시간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건 우리가 결코 살아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유령 같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생각이라는 건 삶을 뛰어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이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세계관과 형이상학적인 세계관 사이의 이 팽팽한 대립은 딜타이에게 그냥 학문적인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깊은 실존적인 위기였죠. 그는 어느 여름 저녁 이 내면의 갈등을 하나의 아주 강렬하고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딜타이가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죠. 아테네 학당의 복제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딜타이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로의 예술이 애써 봉합해 놓았던 철학 체계들 사이의 근본적인 적대감과 그 생사를 건 투쟁이 그의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첫 번째 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이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초감각적인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 초월적인 진리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 뒤를 이어서 열정적으로 신을 탐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의 철학적 신학자들이 합류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하는 역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거대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세계의 내재적인 조화를 노래했던 피타고라스와 만물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말했던 헤라클레이토스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 뒤를 이어서 우주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던 조르다노 브루노, 신이 곧 자연이라고 외쳤던 스피노자, 그리고 예정조화를 말한 라이프니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처럼 손을 맞잡은 셸링과 헤겔이 등장하죠. 이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보편적인 정신 혹은 힘이 우주 만물에 스며들어서 모든 것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장대한 우주적인 드라마 속에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초월적인 신도, 그리고 한 개인이 고뇌하며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딜타이의 환상 속에서 이 두 거대한 진영 사이의 땅이 그냥 푹 꺼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심연이 나타나죠. 라파엘로의 그림이 보여주던 조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끔찍한 소외감과 적대감만이 그 심연을 가득 채웁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화해시켜보려는 어떤 시도도 이 근본적인 대립 앞에서는 그저 무력하게 흩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은 딜타이 자기 자신의 내면 풍경이었던 거죠. 그는 초월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이상주의의 강력한 끌림과 동시에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범신론의 선택력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이 화해 불가능한 두 세계관 사이에서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뇌가 그의 철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런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고 나니 어설픈 타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딜타이는 인류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세울 수 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네, 딜타이는 깨달은 겁니다. 인간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길은 자연과학처럼 엄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하지만 인간을 단순한 물질 덩어리나 기계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 길은 형이상학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빠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정신과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독일어로는 가이스트스 위슨샤펜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과학이란 역사, 법, 경제, 종교, 예술, 사회처럼 인간의 정신활동이 만들어낸 역사적, 사회적 현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의 하위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고유한 원리와 독자적인 연구 방법에 기초해야만 하는 완전히 자율적인 지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딜타이는 이 정신과학이 단지 대학 연구실에 갇혀 있는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과학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외부 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듯이 잘 만들어진 정신과학은 인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인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거죠. 하지만 이 정신과학이라는 새로운 배가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딜타이는 그 사상적인 닻을 내릴 지점을 찾아야만 했죠. 그곳은 추상적인 이성의 세계에도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부의 물리적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닻을 내릴 곳을 찾기 위해서 딜타이는 먼저 잘못된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는 오기스트 콩트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실정주의자들의 접근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 사회와 역사를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건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나 가치, 의미 같은 역사적 현실의 핵심을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반대로 그는 헤르만 로체 같은 사상가들의 감상적인 접근법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과학의 세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과거의 가치체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딜타이가 보기엔 이건 과학적인 엄밀함을 포기하고 그냥 주관적인 향수에 기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증주의와 감상주의를 모두 거부한 딜타이는 마침내 자신의 철학이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고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세계나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내적 경험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들이야말로 모든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유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닻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판단, 삶의 목표, 예술적인 창조,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들은 모두 이 내적인 경험이라는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과학은 바로 이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에 그 기초를 두어야만 하는 거죠. 내적 경험은 정신과학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정신과학이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주제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딜타이는 이렇게 인간 이해의 토대를 우리 내면의 경험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은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역사적 질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인류는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요? 신화와 전설이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그 길고 느린 여정의 첫걸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탐구해볼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이나 슬픔, 예술을 보고 느끼는 감동, 또 역사 속에서 내렸던 수많은 결단들이 사실은 그저 뇌세포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빌헬햄 딜타이의 정신과학 입문은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학이 세상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대, 인간의 마음마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딜타이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인간 존재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번 시간에는 이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세기 중반 유럽입니다. 당시 지성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연과학의 시대였습니다. 뉴턴 이후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자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냈잖아요. 그 엄청난 성공은 곧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타이는 바로 이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서 자신의 철학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전까지 지성계를 휩쓸었던 건 헤겔의 철학, 그러니까 역사를 절대정신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념이 스스로를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봤던 아주 웅장한 관념론이었죠. 그런데 이 철학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새로운 권위, 바로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은 인간을 보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데요. 첫째, 정신을 자연의 산물로 취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 같은 내면 세계를 더는 신비하거나 특별한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정 호르몬의 작용으로, 위대한 예술적 영감은 뇌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특정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둘째, 진정한 삶은 오직 밖에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뿐이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기쁨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과학적으로 탐구하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걸로 취급됐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마치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물리 법칙처럼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 변화 역시 예측 가능한 보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통 실증주의라고 부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딜타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받습니다. 자연과학의 잣대로 인간을 재단하는 건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조각상을 설명하겠다면서 그 조각상을 이루는 돌의 화학 성분만 분석하는 것과 같다고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각상의 아름다운 형태,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 같은 건 전부 사라져버리겠죠. 이처럼 인간의 삶을 단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으로만 축소시켜버릴 때 삶의 의미나 가치, 목적 같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잘려나간다고 봤고 이걸 정신의 절단이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딜타이가 실증주의의 힘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신비주의나 헛된 망상을 거부하고 엄격한 사실에 기반해서 진리를 찾으려는 태도는 분명 위대한 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의 명확한 한계 또한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의 방법론이라는 이 좁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간 현실의 다른 모든 것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억지로 그 틀에 쑤셔 넣기 위해 본질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지적인 대립은 딜타이에게 그냥 학문적인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내면을 깊숙이 뒤흔드는 아주 실존적인 고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이 정신적 분열 상태를 어느 날 꾼 아주 생생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꿈의 배경은 라파엘로의 그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화롭게 진리를 토론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딜타이의 꿈속에서 그 학당은 더 이상 평화로운 대화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상가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마치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적대적인 무리로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이 꿈은 당시 유럽 사상계가 겪고 했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꿈속의 무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관념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나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에서 진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죠. 두 번째 그룹은 스피노자나 헤겔 같은 범신론자들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건 신이 세상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자체,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와 법칙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만물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신적인 힘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바로 당대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선 두 그룹이 말하는 신이나 초월적인 세계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다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보고 오직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 세 그룹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딜타이의 꿈은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서 있던 아테네 학당의 바닥이 통째로 사라지고 각 그룹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섬처럼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건 진리를 향한 공통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상징하죠. 딜타이는 이 분절 속에서 단순히 지적인 혼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통일된 관점이 사라졌을 때 한 개인의 내면 역시 어떻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렬한 장면이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연과학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 인간의 정신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과학은 물 분자, H2O가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어떻게 수증기로 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든 똑같이 반복되는 보편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숭고한 감동, 혹은 역사적 사명감에 불타는 혁명가의 결단,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같은 이런 정신의 현실은 절대로 그런 보편 법칙으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단 한 번뿐인 고유한 맥락과 의미를 지닌 주관적인 경험이니까요. 이 깊은 분열의 위기 앞에서 딜타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의 법칙을 빌려오거나 형이상학의 거대한 세계를 세우는 대신에 출발점 자체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생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딜타의 철학의 대원칙이 됩니다. 삶을 삶 자체로부터 이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어떤 권위나 미리 만들어진 틀에 기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 그러니까 역사, 예술, 종교, 법률 같은 인간 정신의 다양한 표현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인 거죠. 그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여정은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집요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딜타이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인,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 쓰는 일종의 안경 같은 거라는 거죠. 딜타이는 칸트가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그은 점은 훌륭하다고 봤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형식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 역시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그림자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딜타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사유는 삶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철학적인 탐구조차도 결국 삶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삶의 바깥에 서서 삶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통해서 이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거나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사실 이 물 전체는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자기 부정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확실한 실제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딜타이는 그것이 바로 시간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연속적인 흐름이잖아요.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이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이야말로 그 어떤 철학 이론보다
더 근원적인 현실이고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생겨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을 모든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딜타이는 이제 이 삶을 제대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인 영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폭력적인 환원주의에 맞서서 인간 정신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딜타이는 역사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문예학, 종교학처럼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 결과물을 다루는 모든 학문들을 정신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습니다. 이건 그냥 비슷한 학문들을 모아놓은 분류가 아니에요. 자연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과 강법을 가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과학의 영역을 새롭게 선언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과학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연과학은 외부의 물리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 에르클레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정신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하죠. 그 기초는 우리의 내적인 경험, 즉 의식의 사실에 있고요. 목표는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표현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 벌스테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죠. 하지만 정신과학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우리가 왜 고뇌와 연민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결국 자연과학이 어떻게, how 작동하는지를 묻는다면 정신과학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딜타이에게 정신과학은 결코 자연과학보다 덜 엄밀하거나 덜 중요한 그런 이류 학문이 아니에요. 정신과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와 방법,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가진 독립적인 지식의 왕국이어야 했습니다. 이건 인문학이 더 이상 과학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아주 당당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딜타이의 비판이 단지 자연과학만을 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려 했던 이전의 시도들, 특히 해결처럼 거대한 역사 철학을 세웠던 시도들 역시 정신과학의 올바른 길이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딜타이는 해결이나 콩트 같은 사상가들이 세운 그 거창한 이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먼저 역사는 진보한다거나 절대 정신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같은 아주 거대한 추상적인 결론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론에 맞는 역사적 사실들만 골라내서 끼워 맞추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진 역사의 복잡하고 풍요로운 현실은 그냥 하나의 앙상한 공식으로 박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딜타이는 이런 거대 이론들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비판했던 공허한 보편 개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심오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추상적인 말의 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진보라는 말은 정말 웅장하게 들리지만 전쟁터에서 죽어간 한 병사의 고통이나 역병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위로도 되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결국 이런 거대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인간의 삶을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나 절대정신의 실현 같은 거대한 이념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는 부속품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딜타이는 바로 이 개별적인 삶의 존엄성과 그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딜타이는 두 개의 커다란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축소하려는 자연과학의 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추상적인 이념의 보구로 삼는 형이상학의 벽이었습니다. 이 두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삶을 삶 그 자체로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학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딜타이의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는 평생에 걸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딜타이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서양 사상의 가장 깊은 기원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부터 생각의 토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딜타이가 보기에 헤겔이나 콩트 같은 거대한 역사 철학들은 결함이 있는 청사진과 같았어요. 그들은 과거에 생생하고 살아줌신이 현실 위에 자신들이 만든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체계를 그냥 덮어 씌워버렸거든요. 딜타이는 이걸 두고 마치 살아있는 풍경 위에 잿빛 그물을 던지는 행위 같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이론들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현실 그 자체를 왜곡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요, 미리 만들어 놓은 네모난 상자 안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표를 잠시 보실까요? 딜타이가 각 철학이 어떻게 현실을 재단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요, 딜타이가 보기엔 시간도 공간도 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추상적인 주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콩트의 진보는 어땠을까요? 그는 역사를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건 사실 자연과학의 엄격한 방법에 맞추려고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거칠게 잘라내는 폭력이었죠. 심지어 헤르더의 인간성이라는 원리조차도 마치 도시를 여러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강력한 현실의 특정 측면만에 부각시킬 뿐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철학은 거대한 현실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거대 이론들이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딜타이의 대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지식을 위한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탔기 위해 서양 사상의 가장 처음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잠시 철학과 과학이 탄생하기 이전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세계에서 세상은 차가운 분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 힘,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고 온몸으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 그 자체였어요. 이 신화적 의식 속에서는요, 현실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어떤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신성하고 영적인 힘들이 펼쳐내는 거대한 이야기였죠. 모든 현상들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종교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의미로 연결되었고요. 바로 그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신화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고 이 세계관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경험 세계는 점점 넓어졌고 자연현상들 사이에서 어떤 규칙적인 연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변덕스러운 신화적 힘들은 점차 현실의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스모스라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냥 혼돈 덩어리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전체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 개념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하려 했던 고대 그리스 정신의 독창성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새로운 생각은 최초의 그리스 사상가들,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탐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 질서 정연한 현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근본 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밀레토스의 탈레스를 비롯하는 이오니아 학파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자연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한 최초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르케, 즉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게 되죠.
아르케,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초적 물질 혹은 근본 원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설명이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요소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철학자들은 공기나 불을 제안했죠. 모든 현상을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단 하나의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과학적 시도였던 셈입니다. 그 후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등장하면서 이 탐구는 아주 심오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의 구조가 물이나 불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었거든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한테는요, 우주의 질서가 바로 신성한 조화였고, 그 조화는 수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팽팽한 줄이 내는 소리의 화음 속에서, 그리고 밤하늘 행성들의 운행 속에서 수적인 관계와 조화라는 우주의 비밀 코드를 발견하고자 했죠. 이 생각은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와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우주 질서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과학사의 전체를 통해 메아리치게 될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에 대한 탐구가 막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엘레아 학파가 등장해서 지성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과학을 중단시킬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는 현실을 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관점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현실을 끊임없는 변화, 즉 생성의 강물로 봤습니다.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모든 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죠. 하지만 다른 한편 파르메니데스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논리를 통해 진정한 존재는 영원하고 불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상식처럼 보이는 이 단 하나의 원리가 파르메니데스를 정말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만약 있는 것이 없는 것에서 나올 수 없다면 진정한 존재는 결코 생성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소멸해서 없는 것이 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며 완전하고 조금의 움직임이나 변화도 없는 단일체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이 논리는 이성과 감각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면서 경험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그의 제자 제노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식의 유명한 역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운동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의 변화를 탐구하던 초기 과학은 사실상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학은 이 무서운 도전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원자론자인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상가들은 진정한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전제는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현상의 세계를 구원할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실로 누부셨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말대로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수많은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 즉, 현실은 원자나 만물의 시약과 같이 영원하고 파괴 불가능한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란 환상이 아니라 이 기본 입자들이 공간 속에서 서로 섞이고 분리되며 재배열되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만물의 시약과 더불어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우주적 정신 누스를 상상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더 나아가 모든 현실이 텅 빈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불가분의 원자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유물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코스모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런 형이상학적 논쟁들은 결국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고 점차 회의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와 동시에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꽃피우면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지적 탐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 발밑에 인간 자신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한 것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의 전문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비밀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그러니까 대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이나 정치기술, 윤리 같은 주제에 집중했죠. 이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포착한 인물은 단연 프로타고라스였습니다. 그의 이 혁명적인 문장,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지식과 가치는 그것을 인식하는 각 개인에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도 어떤 사람에겐 차갑게, 다른 사람에겐 따뜻하게 느껴지듯이 진리 역시 각 개인의 감각적 지각이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이 급진적인 상대주의는 세계에 대한 단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를 찾으려 했던 이전 철학자들의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도전이었습니다. 고르기아스와 같은 다른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회의주의를 그야말로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라는 도발적인 저작에서 세 단계에 걸쳐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설령 무언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셋째, 만약 알 수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인류 지성사의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시다시피 탐구의 대상이 우주, 즉 코스모스에서 인간으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우주의 보편적 원리인 아르케를 찾던 형이상학적 사변은 현실 정치에서 이기기 위한 실용적인 수사학과 논증 기술로 대체되었던 거죠. 바로 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피스트들이 제기한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냉소적인 결론을 받아들이기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형이상학 체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명료함과 확실성을 얻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척했죠. 그것은 어떤 신념이든 그 논리적 토대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집요하고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실험실은 바로 아테네의 광장이었고 그의 실험 도구는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의나 용기 같은 핵심 개념을 대화의 주제로 삼습니다. 이게 1단계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물어요. 2단계입니다. 이어서 그는 집요한 질문을 통해 그 정의가 스스로를 반박하는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3단계죠.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4단계, 무지의 자각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함께 더 나은, 더 보편적인 정의를 찾아 나아가는 5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정되고 확실한 지식으로 가는 길은 저 멀리 별을 관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념을 엄격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는 것.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처럼 시시각각 변하지만 정의나 선과 같은 개념 그 자체에는 변치 않는 보편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이제 지식의 토대는 더 이상 물이나 원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철저히 검토되고 정당화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라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위한 새로운 닻을 내린 셈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서양 사상에 완전히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고 그의 제자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이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은 토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배했던 하나의 거대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 전체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신의 섭리 아래 펼쳐지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믿음이죠. 이 세계관이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그 정점을 찍었으며 또 어떤 이유로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장대한 지성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식이 탄생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 의식을 바탕으로 중세가 어떻게 신앙과 이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식체계를 세웠는지, 즉 위대한 종합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성과 의지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러한 사상들이 당시의 신정체제와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단해 보였던 낡은 세계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시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 고대 세계가 수천 년간 붙들고 있던 영원한 반복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류의 지성사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의식의 가장 중심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신국론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바로 인류의 역사는 그저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의미 없는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건들, 즉 인간들의 왕국, 그 안의 지배관계와 같은 세속적인 일들조차도 신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었죠. 모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통일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시간과 역사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과 같았어요. 모든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우주의 패턴 속에서 영원히 반복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하고 사라지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원리, 즉 이데아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은 이 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역사의 명확한 시작점인 창조를 설정하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꾼 중심점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두었으며 모든 것이 귀결될 최종 목적지인 최후의 심판을 제시했죠. 이렇게 되자 역사는 더 이상 묘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출발해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단 한 번뿐인 직선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개인의 삶은 이제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한 의미와 무게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관은 아주 단단한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통일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피부색이나 문화가 달라도 결국 아담과 하와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거대한 가족이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원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신에게 불순종한 그 죄가 마치 유전병처럼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신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고 교육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즉 역사는 구원을 향한 신의 거대한 드라마인 셈이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신비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신의 구원과 은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통로, 즉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집대성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그 이후로 무려 1000년 동안 서구 중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수많은 세기가 흐른 뒤에 보시에라는 사상가가 보편사에 관한 담론을 쓸 때까지도 서양의 지성인들은 역사를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사상적 기반 위에서 중세의 지성인들은 과연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중세 지성인들 앞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야심찬 과제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해 얻은 진리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남김없이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에서부터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되고 조화로운 지식체계 안에 완벽하게 담아내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이 기념비적이고 야심에 가득 찬 지적 노력을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스콜라 철학의 핵심적인 목표는 단순히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들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오히려 인간 이성이 가진 가장 날카롭고 엄밀한 도구인 논리를 사용해서 분석하더라도 그 진리들의 합리성과 필연성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이 거대한 시도가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했습니다. 우선 성서나 교부들의 가르침 같은 권위를 절대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했던 안셀무스처럼 일단 신앙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그 신비 안에서 비로소 이해의 길이 열린다고 본 입장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성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라루두스 같은 사상가는 이성의 힘을 아주 강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 중에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변증법이라는 논리적 도구를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죠. 그리고 이 모든 지적인 논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내면에서 직접 체험하는 신비적 경험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삶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흐름들이 공존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스콜라 철학자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저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 즉 신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 그리고 우리 영혼의 불멸과 같은 궁극적인 진리들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 즉 논리와 철학을 사용해서 남김없이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정교한 고딕 성당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듯이 지성적으로 완벽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이름 아래 이 거대한 지성의 건축물이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구조 자체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깊고 근본적인 균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이 장엄했던 체계를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될 아주 치명적인 철학적 단층선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과연 신의 완벽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가 자유롭게 창조한 산물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만약 이 세계가 신의 이성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 세계는 마치 하나의 완벽한 수학 공식처럼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처럼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으로도 그 질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세계가 신의 자유로운 의지의 산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은 이 세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창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이 세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계의 근원에는 이성적인 설명만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 즉 신의 의지가 놓여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해결하기 힘든 모순을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포착해서 문제의 중심으로 끌어온 인물이 바로 철학자 둔스 스코투스였습니다. 그는 이 딜레마의 양쪽 모두를 인정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세계가 분명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유의지의 현실, 그리고 이 세계가 왜 하필 지금 이 모습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우연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유와 우연성이야말로 결국 이성 너머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의지, 즉 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필연적인 이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둥과 자유로운 의지라는 또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둥 위에 동시에 서려고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원리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밀어냅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원리와 어떤 것은 자유롭다라는 원리는 함께 갈 수가 없죠. 이 해결되지 않는 내적인 갈등은 스콜라 철학이라는 체계 전체에 깊은 불안정성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아슬아슬한 긴장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형이상학적인 틀은 단순히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회구조와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질서가 천상의 완벽한 질서를 이 땅 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 황제, 귀족, 평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는 신성한 위계 질서, 이른바 존재의 거대한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회는 단순히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머리와 심장, 팔다리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 전체도 하나의 유기체, 즉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개인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이 전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질서 안에서 국가, 즉 세속 권력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쟁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의 핵심적인 두 가지 관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초기 중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인간의 원죄와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필요하게 가까웠습니다. 국가 그 자체에는 어떤 신성한 가치도 없고 오직 영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를 도와서 지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을 보호하는 도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죠. 하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소개되자 토마스 아퀴나스나 담테 같은 사상가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로 고유하고 정당한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특히 단테는 그의 정치 철학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길이고, 이 길을 이끄는 안내자는 바로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추구하는 길인데, 이 길의 안내자는 당연히 영적 권위의 상징인 교황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황제의 권위가 교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와 교황 모두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는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빛을 내는 두 개의 태양과 같다는 비유로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세속 권력의 독자성과 정당성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이성과 의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형이상학적인 긴장은 교황과 황제의 대립 같은 현실 세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마침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었던 중세의 거대한 종합체계를 그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철학적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혁명적인 사상의 흐름을 우리는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유명론의 핵심 주장은 중세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인간성, 정의, 선함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이 있죠. 유명론자들은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눈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행동, 저 행동 같은 개별적인 것들을 편의상 묶어서 부르기 위해 만든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철수, 영희, 민준이 같은 개별적인 인간들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상가가 바로 오컴의 윌리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현실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실제성, 그리고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의지의 절대적인 자유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의 절대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개별 인간의 의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유명론이 가져온 결과는 그야말로 연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첫째, 인간성이나 정의 같은 보편 개념이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이성이 신의 이성적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튼튼해 보였던 이성의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머릿속 개념과 신의 정신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둘째, 실제하는 것이 오직 개별적인 존재들 뿐이라면 이제 모든 지식의 초점은 추상적인 보편 형식에서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개별 사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셋째,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원천은 더 이상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개별자들을 직접 겪어보는 경험이 됩니다. 즉,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경험과 내면의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한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과 신학은 더 이상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문이 아니라 오롯이 개인의 의지적인 결단과 내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이로써 천년간 이어져온 신앙과 이성의 위대한 종합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딜타이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설명하던 인간성, 교회, 제국 같은 추상적이고 거대한 실체들의 그물망이 찢겨나가자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가 말하듯이 남은 것은 바로 자연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개별적인 인간들, 바로 우리 자신뿐이었습니다. 거대한 개념의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구체적인 개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서구 문명의 세계관을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처럼 묶어주었던 거대한 형이상학적 접착제가 힘을 잃고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오래된 세계가 끝났다는 심오한 위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제 인간이 그 누구의 계획도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심오한 자유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세계의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과연 어떤 새로운 기반 위에 다시 세워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앞으로 탐험하게 될 근대 세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빌레임 딜타이의 사상은 사실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역사,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신을 그 본질 그대로 왜곡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 철학자의 아주 깊은 내적 고뇌에서 시작된 기나긴 탐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철학은요, 놀랍게도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강력한 내면적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 문장은 딜타이가 어느 여름밤에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다가 꾼 꿈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바로 이 꿈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씨앗이 됩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속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위대한 사상가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딜타이의 꿈속에서는 이 모습이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역사의 거인들은 서로를 적대하는 세 개의 진영으로 갈라서는데 이건 마치 서양 철학이 품고 있던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대립을 상징하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이 세 진영은 정말이지 결코 화해할 수 없어 보였어요. 첫 번째는 자유의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인간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질서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자들이에요. 스피노자나 해결처럼 이들은 자연의 법칙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정신에 보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자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정신마저도 그냥 자연의 한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딜타이에게 왜 그토록 끔찍했을까요? 그건 철학의 분열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진영 중에 어느 곳에도 온전히 마음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존재의 통일성 자체가 찢어지는 듯 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 경험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기반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 그의 내면을 그대로 갈라놓고 있었던 거죠. 이런 내적인 위기는 자연스럽게 딜타이로 하여금 헤겔이나 콩트 같은 철학자들의 거대한 역사 철학을 비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도들이 살아 숨쉬는 세계의 현실 위에 단 하나의 생명 없는 공식을 억지로 덮어 씌우려는 말하자면 과학 이전 시대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거대 이론들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보편 개념, 라틴어로는 노티오네스 우니바리스라는 용어로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낸 생생한 통찰이 아니라 처음부터 답은 이거야 라고 정해놓은 단 하나의 관점에 모든 걸 꿰맞춘 그런 허울 좋은 일반론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시의 한쪽 언덕에서 본 풍경만 가지고 이게 이 도시의 전체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인 셈이죠. 그래서 딜타이는 이러한 체계들이 마치 생생하고 다채롭고 또 무궁무진한 역사적 현실 위에 드리워진 잿빛의 형이상학적 거미줄과 같다고 봤습니다.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거대한 역사 철학들이 가진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철학들은 한 개인의 삶이 지닌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거대한 통일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묻어버려요. 한 인간이 고독한 영혼 속에서 운명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실제를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과정에 아주 하찮은 그림자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열된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딜타이는 서양 사상의 진화 과정 그 자체를 파고들면서 문제의 기원을 찾으려는 아주 방대한 역사적 분석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여정을 따라가 보면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세계의 근원을 묻는 형이상학이 태어났고 그 후 소크라테스는 탐구의 방향을 우주 바깥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돌려놓았죠. 중세시대에는 신학이라는 거대한 틀이 모든 지식을 지배했고요. 마침내 근대에 와서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다른 모든 학문을 압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딜타이는 바로 여기서 철학이 분열된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2번에 걸쳐 예속상체를 겪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걸 설명하려는 형이상학의 노예였고 그 족쇄에서 풀려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모든 걸 물질로 환원하려는 자연과학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간 정신은 이 두 개의 좁은 틀에 갇혀서 그 본질을 제대로 탐구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딜타이가 특히 주목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던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에 맞서서 그는 진리를 찾는 방향을 외부 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논리적 근거를 따져 묻는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 지식의 확고한 기반을 우리 의식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독교는 여기에 아주 심오한 차원을 하나 더합니다.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상가를 통해서 역사는 더 이상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신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내면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탄생한 겁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목적과 의미라는 개념이 부여된 거죠. 자, 이 기나긴 탐색의 결과를 놓고 보니 전통적인 형이상학도 또 현대의 실증주의도 역사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딜타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다른 학문의 잣대를 빌리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딜타이의 해결책은 놀랍도록 급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삶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일단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우리가 유일하게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출발점, 바로 삶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삶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유는 삶 자체를 넘어설 수 없다. 생각이라는 행위 자체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바깥에 서서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이 삶의 흐름이야말로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자 궁극적인 실제이지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나 현상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정신과학, 독일어로는 가이스트 위센슈텐이라는 독립적인 학문 영역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학교에 새로운 학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과 다른 방법을 가진 동등하고 고유한 과학체계임을 선언하는 일종의 독립선언문 같은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정신과학의 연구 대상, 그러니까 원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경험, 에를레미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기쁨, 슬픔, 희망 같은 내면 의식의 흐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과 이론은 바로 이 경험이라는 닻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학의 방법론은 이해, 즉 verstehing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그 시인이 어떤 살아있는 경험, 엘렘니스를 겪었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해인 겁니다. 이 표가 그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의 자연과학은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찾아 설명, erklären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정신과학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대상으로 그 표현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이해, verstehen을 목표로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는 원인을 묻고 다른 하나는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과학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학문적인 곳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 모든 종교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인간이 가졌던 살아있는 경험의 한 표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 단 하나의 최종적인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그 강박과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역사적 의식이야말로 딜타이가 꿈속에서 느꼈던 그 찢어지는 듯한 파편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모든 관점 속에 나름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진정한 통일성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인류의 거대하고 계속되는 이야기와의 연결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딜타이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 나의 신념 역시 인류라는 거대한 역사의 직물 속에 짜인 한 조각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세계관이 진리의 조각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딜타이는 바로 그 자기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